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관위 관련한 속보인데요. 그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 고위직 간부의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가 있죠. 이에 더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 배제된 고위직 자녀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로 중단됐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해서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고위직 간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선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고 특혜 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6일자로 직무 배제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더해서 고위직 자녀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로 중단됐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서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 들어오면 또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관련 내용인데요. 이 국방부는 오폭 사고의 부상자가 민간인은 15명, 군인은 14명으로 집계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로써 총 2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실사격 훈련 중에 이 전투기 2대에서 총 8발의 마크 80이라는 폭탄이 떨어져서 부상자가 발생을 한 건데요. 또 이와 관련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 군 당국의 브리핑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자간담회에서 군 당국은 관련 피해자를 현재 29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인은 중상자 2명을 포함한 15명이고 군인은 14명으로 모두 경상자입니다. 나머지 9명은 군 당국은 이 중 20명은 모두 치료 뒤 복귀했거나 병원 이송 없이 정상 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 9명은 여전히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군 당국은 국군 의무사령부를 비롯한 의무 인력을 오후 1시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사고 경위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쯤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군 당국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라는 지침을 내렸고요. 현재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책본부를 포함해 육군대책본부도 국방부 예하로 편입해 연계성 있게 지속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군은 좌표 입력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입력 과정을 다시 짚어보면 조종사가 좌표를 부여받으면 이동식 저장 장치에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고 전투기 탑승 뒤에는 기체에 이를 꽂은 뒤 좌표와 탄착 지점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2대가 한 조를 이뤄서 출격했는데 1번기는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2번기는 정확한 좌표를 입력했지만 1번기와 같은 지점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공군은 이에 따라 2번기 조종사를 상대로 좌표를 정확히 입력하고도 폭탄을 투하한 경위를 캐묻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투기 오폭 지점들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폭탄 8발은 모두 포천 노곡리 지역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 민가와 인근 군부대까지 폭탄이 떨어졌는데 해당 내용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폭탄이 떨어진 성당 인근 많이 보도가 됐는데 개요도로도 해당 성당 위치가 나온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당 인근으로만 주택과 도로 그리고 비닐하우스까지 5발이 떨어졌고요. 나머지 3발은 인근 군부대로 떨어진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엔 장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는 초소 주변에서도 폭발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군 부대도 있다 보니 피해자 가운데 군인도 5명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들은 찰과상과 이명을 비롯해 대부분 경상자였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해당 폭탄 MK82는 그 파편까지 고려해 살상 반경이 한 발당 축구장 1개 규모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8발이 떨어진 만큼 건물과 도로, 차량 파손은 물론 전기 공급도 차질이 생겨 군 지원을 받아 복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국방부청사에서 YTN 박시입니다.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폭탄 8발 가운데 3발은 인근 군부대 안에 떨어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폭탄 3발이 육군 6사단 예하부대 연병장 등에 투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영내에 있던 군인 3명이 이명을 호소했고 현관 시설물과 유리창 등 건물 일부도 파손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어제 포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재민 수십 명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마을 곳곳은 여전히 처참했던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현장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배민혁 기자. 네, 경기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YTN 취재진이 새벽부터 이곳 오폭 사고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어제보다 피해 현장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처참한 모습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 옆쪽에 있는 포탄이 떨어졌던 주택의 모습이 보입니다. 창문 곳곳이 깨져 있고 지붕 기와도 산산조각나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 뒤쪽으로는 또 성당도 보이는데요. 창문 곳곳과 외벽이 상당히 부서져 있고 주변에는 붉은 벽돌과 유리파편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노란 통제선이 쳐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배 기자, 이 폭탄이 직접 떨어졌던 곳도 확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현장을 둘러보다가 아주 큰 구덩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당 바로 앞쪽에 있는 도로였는데요. 8발의 폭탄 중 1발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깊게 파였는데 성인 남성 1명은 좋게 들어갈 만한 깊이였습니다. 사고 당시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네, 배 기자, 직접 둘러보니 민가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보다는 통제선 피해 현장이 조금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민가 피해 상황 역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사람이 머물던 주택은 여기저기 부서진 모습이었는데요. 폭탄의 충격으로 창문이 깨졌고 건물의 외벽에도 금이 가는 등 손상이 있었습니다. 주변 도로 역시 곳곳이 갈라지고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주택과 성당 등 건물 8동과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당국이 파악한 피해 가구가 50가구가 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도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포천시는 어제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이재민 31가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가구 36명이 인근 콘도와 모텔 등에서 숙박했습니다. 문제는 피해 복구가 언제 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이재민 생활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에 주민들은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경기도 등은 이번 사고로 다친 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오전 10시부터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당국의 합동감식과 더불어 인근 피해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안전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해뿐 아니라 큰 충격에 건축물 구조에 손상이 간 건 없는지 정밀하게 진단한다는 겁니다. 또 이번 사고로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역시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긴급 생활비 안정 비용 등도 지원해 일상 회복을 도울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번 폭탄 사고와 관련해 백영현 포천시장이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에게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포천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제 긴급한 협의를 거쳐서 58가구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유리창 또 전등이 탈락이 돼서 불편해서 집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방부의 보상을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불편하게 살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오늘 긴급하게 유리창 보수와 또 전등 부착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리 포천시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신속히 조치해드리기 위해서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보수하는 업체들을 긴급 투입을 했습니다. 아마 빠르게는 오늘부터 그런 유리창 보수와 또 전등 부착을 통해서 본인들이 살던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피해로 건축이 도저히 보수해서 쓸 수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포천시에서는 산정호수 인근에 있는 한화 콘도미니엄을 장기 임대를 해서 숙박을 거기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 보상과 함께 신속하게 건축물을 재축하는 부분 또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우리 포천시 예비비를 투입을 하고 오늘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서 국방부에서 최종 저희에게 통보해 준 것은 국비로 보존을 해주겠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신속하게 주택 보수를 해서 또 외부에서 살면서 불편을 겪지 않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소나마 좀 저희가 위로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긴급하게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위와 또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포천시장으로서의 장기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에는 승진 사격장, 로드리게스 사격장, 다락제 사격장 3개 사격장이 제주도 총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격장을 그동안 7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헌신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천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 훈련에 또 협조하면서 헌신할 것입니다. 다만 3개 사격장이 동시에 있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3개 사격장 중에 1개 사격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로 열흘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수기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은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가장 긴 수기 기간을 기록할지 주목됩니다. 이번에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오늘도 재판관들이 평일을 이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 오늘로 열흘째 수기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내려졌던 만큼 한때 금요일인 오늘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전례를 보면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소요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을 넘긴다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가운데서는 가장 긴 수기 기간을 기록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아무래도 헌재가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거부했죠. 국무위원들의 조서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들의 수사 기록이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오늘 의견서를 내고 헌재가 심판 규칙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 송부를 요청하는 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검찰 특수본에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재차 요청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하면서 재판관들은 오늘 평의에서 다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설지도 함께 검토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지난달 말 헌재에 군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조사를 낸 데 이어 최종 변론 발언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 추가로 제출한 건 없었고 계획도 현재로서는 잡힌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공방전에 더 화력을 쏟고 있는 건 윤 대통령 측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에도 참고 서명과 헌법학 교수들의 주장을 인용한 의견을 통해 탄핵 소추안 발의부터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선고가 잡히더라도 전날까지 들어온 추가 의견서는 모두 살펴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조건은 붙이지 말고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하자면서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최고 세율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상속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죠. 네, 앞서 국민의힘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닌 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을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동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대신 초보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은 붙이지 말라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합의된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이 대표는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걸 엮는 못된 습관이 여당에 있다고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기업 승계 문제를 완화하는 거라며 상속세율 인하 문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표도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상속세율 문제 탓에 개정안 논의가 가로막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이 대표 측은 권 위원장이 왜 이걸 걷어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체포 동의안 사태와 관련해서 이 대표의 발언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요? 네, 최근 이 대표가 과거 자신 체포 동의안 사태는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벌인 일이며 찬성 의원들은 정리됐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대놓고 정치 보복을 자인한 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단순 짐작만으로 비명 행사 공천 숙청을 했다는 이 대표 행태가 국외의 관시법과 다를 게 무엇이냐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에선 최근 이 대표가 당 안팎의 비명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통합을 강조해왔던 만큼 배신감은 더 크다는 분위기입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돌연 지난 일을 두고 논란을 자초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또다시 자신만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날을 세웠고 김두관 전 의원도 일부 친명계가 사과는커녕 이 대표 호위무사가 돼 당내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거듭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친명계에선 이 대표가 상당한 정보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방어선을 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표 입장에선 내통을 확실하게 느낄 만한 계기가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당내 포용과 통합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별개로 과거 문제는 문제대로 짚고 가야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반문했습니다. 극복의 과정으로 봐달라는 취지인데 다만 정무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없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 발언이 새미래민주당 등 이낙연 전 총리 그룹과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회유 의혹을 두고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선언을 종용받았다는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여당에선 회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는데요. 곽 전 사령관 측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건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곽 전 사령관 진술 자체가 여러 번 바뀌고 있는 만큼 해명을 믿기 어렵다며 곽 전 사령관을 압박했다고 의심되는 민주당 김병주, 박범계 의원 등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여론전에 밀리지 않으려는 길이로도 읽히는데 민주당은 곽 전 사령관 흔들기에만 급급하다며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데 대한 최후 발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어제 포천 오폭 사고를 거론하며 군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관련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며 공직자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검찰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소환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조사에선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 씨의 만남과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7번의 만남 가운데 6번은 장소와 시기가 특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동석한 경우도 있었던 만큼 김 전 의원과의 대질 신문도 진행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오늘 오전 9시 49분쯤 피의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에 수술을 받은 뒤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사건 발생 20일이 넘도록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는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오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휴학한 의대생 전체의 3월 내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네, 교육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 회장단 그리고 의대 학장 단체 대표도 참석합니다. 오늘 발표에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2호학번 신입생마저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앞서 의대 총장들과 학장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데 합의하고 정부에 이를 건의했습니다. 2026학년도 증원 없이 가되 2027년은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겁니다. 어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도 머리를 맞대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논의의 전제는 휴학한 의대생들의 3월 내 복귀입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모집 인원을 2,000명 증원분이 반영된 5,058명으로 정하겠다는 조건을 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정부 대책에 호응해 당장 학교로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이 회귀하더라도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부가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발표를 미뤄왔던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도 내놓는 겁니까? 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려다가 한 차례 미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이 내용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입학한 의대 2,4학번과 올해 신입생인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2,4,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되면 최대 7,500명이 1학년이 돼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4학번의 경우 방학 등을 줄여 2,5학번보다 조금 더 빨리 학점을 이수하고 본과에 진학하는 등의 세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국민의힘은 연일 헌재를 향해서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대행을 향해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치고 평의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평의를 열고 나서 탄핵 결정문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한덕수 대행 탄핵 변론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 수석 기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형배 대행은 이를 거부하고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일 만에 본인의 결정을 뒤집고 국회 측의 검찰 수사 기록 신청을 수용해서 결정을 늦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엿장수 마음대로식의 진행을 하니까 문형배 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네,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왜 이리 늦어지는 것이냐 이런 불만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권 원내대표의 질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여당 원내대표가 헌재 지금 재판소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권한대행이니까. 이런 질의라는 게 그래서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 한독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길이 이렇게 늦어지냐 뭐 그 얘기예요 지금. 네. 계속 일부러 지금 한독수 총리의 이 탄핵 결정을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결정을 늦추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도예요. 그 의도로 이제 헌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는 또 헌재를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문도 하고 있잖아요. 항의 방문하고 있었는데 이런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공개 질의하는 거니까 뭐 이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입니다. 이거는. 근데 평의를 열었냐 안 열었냐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게 그리고 평의 자체가 뭐 내용을 묻는 건 아닙니다만 평의 자체가 일단 비공개잖아요. 이걸 일일이 언제 열 것이냐 열었냐 안 열었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썩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한독수 총리 이제 그 탄핵 심판 결과도 곧 나올 거예요. 단지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거냐, 한독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또는 기각이 먼저 나올 거냐 알 수 없죠. 아마 다음 주와 이제 다다음 주 그 근간에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임박했는데 이제 여당에서는 왜 한 총리 탄핵을 늦추냐 이런 얘기예요. 예. 빨리빨리 하지 않느냐. 만약 기각이 되면 근데 이게 뭔가 대통령 탄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반론이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빨리 해라. 그런 의도로 질문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일부러 선고를 좀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남으로 따지면 줄기라고 생각을 하고 한덕수 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은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헌재 판단에서는
이 가지에 관한 심판의 결정이 줄기인 윤 대통령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최재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라고 기각을 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이 야당의 탄핵 소추 폭주, 이런 것들에 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빨리 서둘러서 한 총리의 이 탄핵 소추를 기각을 해서 이 비상국무회의에서의 한 총리 역할이나 행동은 별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의 결정을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약간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이러한 점들을 헌재가 정치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덕수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결정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예. 이런 것을 읽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조금 후에 다루겠습니다마는 뭐 검찰의 수사 기록을 받느냐, 검찰이 거부했느냐, 이런 것을 둘러싼 헌재의 결정도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도 뭐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점쳐지고 있고, 윤 대통령 선고도 이제 최 교수님께서도 이제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결정이 전부 금요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에 하는 정치적인 고려가 상당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파면됐을 경우에 뭐 그 반대 기각도 마찬가지지만 여론과 민심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과격한 집회, 시위 또는 기관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그래도 김을 좀 빼자면 금요일날 선고를 해서 다음날 주말을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헌재의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그런 관행을 이번에도 인용을 하면 다음 주 금요일이 가장 빠른 선고 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더 미루는 것도 헌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이제 14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 선고 결과로 인해서 혹시나 이제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경찰은 가포 비상 발령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재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폭력 선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글을 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지난번에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 예. 그 폭도들이 난입을 했었잖아요. 헌법재판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난 3월 1일 날 집회도 규모가 상당했어요.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광화문 여의도에서 말이죠. 따라서 헌재로서는 그걸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막바지로 가다 보니까 분위기는 뭐 거의 뭐 저나 우리 김진희 위원이나 그 여기서만 그렇게 예상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런 전망을 해요. 다음 주 금요일쯤 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체로 현재로 봐서는 뭐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용 쪽의 전망이 좀 약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정도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지금 여기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 탄핵 반대 세력들은 나름의 그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따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곽종훈 전 사령관의 최근 지인과 통화한 내용, 그런 것들도 자신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제 회유하려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광장에서는 이른바 광장 우파, 우파에게는 정말로 탄핵은 인용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점점 더 마지막 순간까지 비등하게 거의 임계점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형국이라고 좀 봅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헌재가 만약에 인용을 내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면 상당한 정도의 그 흥분을 할 것 같아요. 흥분하고 그럴 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불상사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말이죠. 정당이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해야 돼요. 어차피 아무리 헌재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헌재에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이 판단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예. 안 따를 도리가 없다고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판단에 만약 인용이 나와서 그걸 안 따르겠다? 그럼 그 다음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어쨌든 여야가 지금까지 충분히 얘기를 해왔으니까 특히 여당이 부단하게 헌재의 그 재판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숱하게 왔잖아요. 지금 그냥 뭐 얘기할 건 다 한 것 같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이 탄핵 반대 그 광장 뭐 극우 세력이라고 일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보수도 있고 그래요. 보수와 극우를 뭐 같이 전 등치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튼 여당이 이 부분 좀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와중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지금 또 한 차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그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을 좀 보니까요.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 살려면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나 말의 주체가 발언에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또 공방이 일고 있더라고요. 저는 곽종근 사령관의 본인의 주장이 저는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동기들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동기들이 너 양심 선언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 그리고 얘들이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더라라고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한 것은 곽 사령관 얘기대로 각종 TV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각종 전망,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자신이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여당에서 자꾸 이것을 내란 공작 회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그런 주장이 먹히겠는가. 왜냐? 우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진우 사령관이 군검찰에서 놀라운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3번이나 비아폰으로 전화를 해서 어떤 때는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업고 나오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이제 이진우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또 군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진우 사령관이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어떤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정상적인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마구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경비단장 대령의 증언, 그리고 김현태 707 특임당장의 증언, 기타 등등 해서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국민의힘에 묻고 싶은데 네. 만약에 거꾸로 입장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는데 민주당 소속의 이제 이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해서 계엄을 선포를 했다. 그러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행동을 했겠는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아니면 방첩사령관 이런 사령관들에게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또 시간이 지나서 변호사들의 설득을 받기 전에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을 우리 국민들 앞에 하고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그런 판단과 업무 추진을 그러면 국민의힘은 안 했겠는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얘기를 해서 당신 내란죄로 잡혀 들어갈 수 있다. 양심 선언을 해라라고 얘기한 것이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은 안 하겠는가. 그리고 그런 얘기가 왜 회유가 되고 왜 공작이 되느냐. 그것은 어떤 사실을 국민들 앞에 밝히기 위한
설득으로 파악을 해야지 이것을 자꾸 공작이다, 내란몰이다, 곽종근이 거짓말쟁이다라고 지금 여당에서 몰아가는데 저는 이것은 설득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여당은 민주당의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의원 등이 이제 회유 의혹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의원은 내가 권영세 원내대표 고소하겠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가 않다. 내가 곽 전 사령관과 대면한 건 12월 10일 국방위가 처음이다. 또 이렇게 맞받았단 말이죠. 이런 공방에 대해서 좀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도를 접했을 때 지금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했다는 얘기, 나를 내란적으로 엮으려 한다, 양심 선언하라고 한다. 이 얘기는 전 이제 지금 고등학교 동창이 했다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보도를 접할 때 가장 친한 고등학교 동창 정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진짜 느낌대로. 아무리 지금 야당 의원이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는 말이죠. 내란적으로 엮으려 한다는 이 얘기가 돼요. 제가 유축컨대 만약에 야 이제 고등학교 동기라고 치면, 동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야 종근아, 너 말이야 저기 괜히 잘못, 네가 자꾸 네가 모든 걸 대통령을 감싸고 네가 책임지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면 네가 내란죄로 걸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대통령이 지시한 것 같은데, 그럼 대한민국의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지시 안 하는데 병력을 동원할 리가 없잖아요. 이거 상식을 떠나서 기본 아닙니까? 그야말로 곽종근이란 이 당시 특전사령관이 정말로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면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상정 자체가. 그렇다면 이거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지시를 했는데, 이걸 만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국군 통수권자고 이게 계엄 직후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삼성 장군으로서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망설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친구 옆에서 볼 때는 야 그럼 큰일 난다 너 네가 다 뒤집어 쓰게 되고 내란죄로 잡혀 들어가니까 양심선언해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전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보도 접하자마자.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권영세 대표도 그렇고 여당에서는 이게 회유하는 거 겁박하다. 회유와 겁박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전혀 없다고요. 일단 근거가 일단 없고, 또 하나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이건 야당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12월 5일 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6일 날 이제 김병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도대체 이 문장을 보고 내란죄로 엮으려고 그러니까 양심선언해라. 양심선언하니까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얘기해라.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 그리고 이걸 내란 탄핵 공작, 내란 프레임, 이건 대통령이 이 현재 재판에서 한 얘기예요.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 이 단어는 그때 쓴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몰고 가는, 이제 와서 아니 지금 여기 조지혁 경찰총장도 한 얘기가 있어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게다가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얘기도 그렇고, 특임단장도 얘기가 있어요. 특임단장도 12월 9일 날 기자회견 할 때, 지난해 12월 9일 날 150명 안 되면 끌어내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07 특임단장인 김현태 특임단장의 말이 바뀌었죠. 헌재 와서 끌어내라는 말 들은 적 없다라고 바뀌었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퍼즐들이 거의 맞춰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이제 와서 갑자기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민주당이 회유했다, 겁박했다. 따라서 이건 내란을 사실은 민주당이 기획한 거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어떤 편을 들고 뭐 보수, 진보, 여야, 탄핵, 기각 인용을 어딜 지지하는 걸 떠나서 논리적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이 이거 자꾸 과도하게 자꾸 이거를 자꾸 이 증언이나 진술을 오염시켜서 신빙성을 떨어뜨려 하는데, 이 여기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또 하나 특전사 장교들이 국회에서 한 증언도 부지기수예요. 그분들은 이제 헌재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령급들도 그렇고. 이건 무슨 소리, 이제 와서 자꾸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한마디는 아닙니다만 자꾸 이거를 다 증언이 거짓말이었다. 따라서 이거 변론 다시 열어라, 헌재 재판. 글쎄 그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 말에 동의를 할까요? 좀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과도하게 이제 너무 헌재에 대한 이 심판의 절차에 대해서 제기하지 말라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드린 겁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 의혹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탄핵 심판 변론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론이든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런 주장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사령관들의 일관된 증언과 진술이 바뀔래야 바뀔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곽종관 사령관의 해명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본인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불리한 국면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가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논리적으로 밀리는 가장 큰 부분이 왜 계엄과 탄핵 부분에 관해서 왔다 갔다 우유부단하고 일관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처음에 12명의 시도지사와 같이 동참을 해서 그저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유감이나 표명을 하고 국정이나 쇄신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한가한 논평을 처음에 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또 시도지사들과 함께 12명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데 동참을 했어요. 그러다가 12월 14일 탄핵소추 표결을 할 때 한동훈 전 대표처럼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바꿨다가 최근에 각종 인터뷰에서 헌재의 결정이라든가 또는 탄핵 결정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각종 질문이 나오면 오세훈 시장은 제대로 떳떳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예. 보수 민심, 특히 강경 보수의 민심을 의식을 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대해서 내가 출마 여부 이런 거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라든가, 오늘 얘기는 상당히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것이 곽종근 사령관의 해명이 더 설득력이 있는데 여당과 강경 보수 세력에서 문제를 삼아서 자꾸 진술의 어떤 진정성을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에 오세훈 시장이 또 동참을 하게 되면 도대체 오세훈 시장이 이번 중요한 사태에 관한 입장이 뭐냐? 자신의 최대 라이벌인 한동훈 전 대표는 책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인터뷰라든가. 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계엄 해제 요구하는 데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18명의 의원이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때 무슨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느냐. 한동훈 전 대표의 논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최대 라이벌이고 중도층의 표를 가져와야 되는 입장의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강경 보수의 눈치를 보는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인의 득표력에도 좋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최근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어제 대학생 시국 포럼에서 이 계엄과 관련한 말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두고 여당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계엄이 파괴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여당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엄을 막았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좀 힘들어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건 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이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대통령의 계엄을 막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비판하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탄핵 투표를 제가 했습니까 했잖아요. 탄핵 투표 그분이 한 것도 아니지만 탄핵 해제 투표도 그분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의 계엄을 어떻게 막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한다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그리고 이어서 나온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불만 섞인 발언, 좀 최 교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강명구 의원이 이 발언 말이죠. 예. 이 한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엄 해제에 투표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계엄 해제 투표도 안 했는데 뭘 막았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관계가 좀 달라요. 그 당시 당 대표로서 어쨌든 지휘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엄을 해제하는데 의원을 보탰다고요. 만약에 전혀 안 들어갔으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막았다는 얘기가. 그 당 대표가 지금 본인도 그런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그야말로 같은 진영에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대통령한 계엄을 막기가 힘이 들었겠죠. 사람이니까 인지상정으로. 그 얘기를 담담하게 하고 있다고 좀 봐요.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당시 국민의힘은 지금도 그 태도는 애매한데 전반적인 맥락은 계엄에 대해서 썩 그렇게 나무라지 않는 눈치인데 예.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또. 우리가 언제 한 번 계엄을 좋다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또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가 선거를 의식은 해야 되겠고 지금 광장에 모인 이른바 아스팔트에 모인 좀 상당히 좀 강성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또 지지도 받아야 되겠고 아주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로서는 전 대표로서는 사실은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경선에서. 어쨌든 현재 당심 50% 민심 50%니까 경선 룰이 말이죠. 근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국민의힘 주류, 친윤은 물론이고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찬성, 반대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겠죠. 근데 그건 담담하게 얘기한 거고 강명구 의원이 물론 뭐 여기에 반대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제가 뭐 강명구 의원의 말 자체를 뭐 논평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자신의 정책 입장 그리고 3년 후에 총선거에 여러 가지 표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금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와서 탄핵 찬반 이건 뭐 결정을 우리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반대한 건 이 어쨌든 계엄을 막으려 노력했던 건 맞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면서 그러나 이러이러한 논리로 나는 뭐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본다. 이게 낫지 않겠어요? 너무 진영에 이제 속한다 보니까 너무 진영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강명구 의원 본인의 생각이니까 제가 존중하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썩 그렇게 논리적 정합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번에는 지지율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밝힌 입장이 지지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 35%,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35%로 1위를 역시 달리고 있고 김문수 장관 10%,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순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MBS 조사를 이어서 좀 볼까요? 자, 이재명 당대표 29%로 나왔고요. 역시 김문수 장관이 10%, 오세훈 시장 8%, 한동훈 전 대표 6% 지지율로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를 봤을 때 좀 어떠신가요?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자, 탄핵 결정 이후에 전국에 대한 저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예. 자, 일단 저는 뭐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뭐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고 네. 일단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강경 보수들은 상당한 충격과 분노 그리고 멘붕 이런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일주일 뭐 길어야 한 2주일 왜냐 이제 탄핵 결정이 내리게 되면 조기 대선일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3월 14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5월 14일 이전에 대선일이 발표가 돼요. 예. 자, 그러면 각 당이 조기 대선 경선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3주에서 4주 사이에 이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급격하게 국민의힘도 5월 조기 대선 전국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논의가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뽑아야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있겠는가 이 논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격과 분노에 빠졌던 강경 보수 세력들이 현실 자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되지 거기서 격론이 일어나는 게 이번 5월 조기 대선이 대통령이 탄핵돼서 벌어지는 탄핵 선거인데 과연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후보를 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게임이 되겠느냐, 게임 자체가 되겠느냐 이런 식의 커다란 담론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홍준표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 같은 탄핵 반대 후보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 같은 탄핵 찬성 후보들이 상당한 지지세를 얻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TK나 대구의 유권자들, 당원들 똑같습니다. 광주처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경쟁력. 누구를 뽑아야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점점 무게추가 한동훈, 오세훈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세훈 시장을 비판한 거예요. 예. 그런 국면에서 중도층을 설득하려면 강력하게 계엄을 비판을 하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해야지.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강경 보수는 점점 세가 줄어들 것이다. 한동훈 5~3명이 여론조사에서 점점 올라갈 것이다. 김문수 장관은 점점 내려갈 것이다. 김문수 장관은 출마 불출마를 고민할 것이다. 홍준표 시장하고 달라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은 출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김문수 장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양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처한 여러 가지 단점을 생각할 거예요. 내가 74세의 최고령이다. 지금 거론되는 주자 중에서. 예. 그리고 내가 탄핵 반대를 가장 세게 얘기했다. 이런데 74세고 내가 중도층 확장 능력이 떨어진다. 세 가지 점을 고려할 때 과연 김문수 장관이 출마를 결심할 수 있겠느냐.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예.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탄핵 반대표를 상당 부분 흡수하게 되고 만약에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까지 출마를 하게 되면 탄핵 찬성 세력은 다 분열이 돼요. 그렇게 되면 홍준표 시장이 어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면 일단 여권 내 지지율이 많이 뒤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 해주셨는데요.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지금 이재명 35, 김문수 10, 한동훈 6 쭉 나와 있고 이제 MBS는 좀 달라요. 수치는 예. 다른데 대체 이제 보수 쪽의 표를 더해보면 비슷해요.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 네 사람들 이 과연 나중에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2007년도 대선 그때 정동영 후보가 완전히 참패했어요. 제일 표차가 크게 났다고요. 그때 이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때 얘기예요. 2007년도 대선 옛날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졌느냐? 그때 민주당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지금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친명 비명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친명 비명 얘기도 최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일 대우로 갈 거예요. 야당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여당은 지금 탄핵 찬반이 워낙 갈려져 있어요. 지금. 이 다른 프레임도 많이 있어요. 대선이 미래 전망적 투표의 성격도 있고 정책도 있고 다 있는데 이번 대선은 말이죠. 만약에 치러지면 저도 뭐 인용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탄핵 찬반의 프레임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이번 대선은 아무리 그걸 부정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워낙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런 뭐 안철수, 유승민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이 탄핵 찬반이 워낙 갈리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돼도 그들을 완전히 단일 대우로 밀기가 어렵다. 반대야 공식적으로 안 하겠죠. 같은 당이니까. 그래서 선거가 점점 민주당에게 유리해진다기보다도 국민의힘이 불리한 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자, 조기 대선이 사실상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금 여야가 감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맞섰는데요. 마침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 좋다, 이번에 처리하자라면서 동의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의 연장선상이죠. 지난번에 좌절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도체 산업에 예외적으로 적용하자라는 거라든가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 여당이 추경 예산을 받아라라는 식의 얘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 강화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좋으면 좋을지 불리한 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것들이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층에게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적용을 하면 재산 형성에 배우자만큼은 기여도가 자식들하고 다르니까 배우자는 상속세를 폐지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저건 뭐 이재명 대표나 권영세 대표나 다 이제 찬성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여당은 본전이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뭐 득점을 하면 득점할 만한 그런 또 카드라고 봅니다. 네, 여당은 본전이고 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득점 기회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이제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체포 동의안 가결 당시 그 일부 야당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비명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궁금한 건 이 대표가 이런 파장을 예상 못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최근에 통합 행보를 굉장히 보이던 와중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예상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이 발언을 하면서 이 말이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말 실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한 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 실수일 수 있지만 말 실수의 확률보다는 뭔가를 의도적으로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2심 판결이 3월 26일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근데 거기서 만약에 1심과 같은 유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형량이 유지된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아주 대단한 위기예요. 뭐 대법원 판결이 안 난다 하더라도 대선형까지. 그렇게 되면 상당히 당에서 비명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비판, 반대, 반발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밀수액일 반응이 아닌가라는 게 하나 있고 내가 그 정도 다 보고 있다. 그때 내가 이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뭔가 수익을 받고 경고용 메시지도 되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강성 발언, 썩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면은 뭔가 지지가 올라가는 이런 극단의 정치의 하나의 양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 뭐 개딸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해왔죠 한때. 요즘 이제 그 말이 수그러들었는데 탄핵 국면 때문에 그 지지자들에게 다시 지지를 결속시키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노리지 않았을까? 저의 추론인데 그래야 설명이 되지. 굳이 그 얘기를 왜 합니까? 통합 행보 나가고 아까 상속세 얘기도 했습니다만 보수를 우클릭하고 다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일단 중도로 빨리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굳이 이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단일 대우를 유지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요. 대선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그런 두 가지의 의도나 전략, 전술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야 설명이 되지 않느냐. 모르겠으면 저희 추론입니다, 그냥. 네, 이 대표가 뭐 이광재, 김두관 전 의원을 만난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김 의원님 생각도 들어보고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게 바로 이재명 세력의 본질이다. 이 대표가 정권 잡으면 아마 대한민국이 피해 숙청으로 문들 거다.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말까지 했더라고요. 보수 세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론이 표현하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를 가지는 이유가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당을 일극 체제로 만들어가는 어떤 강렬한 독재성.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우클릭, 좌클릭 이런 것들의 말 바꾸기.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거짓말 이런 것들. 이 두 가지가 우파 세력이 이재명 대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 요소 두 가지인데 이재명 대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 발언은 제가 판단할 때는 첫 번째 공포 요소. 내가 그렇게 독재자가 아니다. 내가 지난번에 내가 4월 총선 때 비명행사 공천이라고 비판을 하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그렇게 비명행사 공천당한, 낙천당한 그 사람들이 나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 배경에는 일부가 검찰과 짜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당원들이 분노를 하고 해서 경선에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떨어뜨려서 그 사람들이 제거된 것이지 내가 권력을 즐기기 위해서 반대 세력을 비명행사시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물타기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길 용의대 특임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위는 풀렸지만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은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초미세먼지가 심수를 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온은 앞으로 점차 올라 다음 주에는 20도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추위가 풀리면 또 어김없이 초미세먼지가 말썽인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두세 배 수준으로 오른 건데요. 어제 오후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데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도 서쪽 지방,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으로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분간은 아침과 낮, 이 대기 정체로 중서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이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다음 주 초까지는 잿빛 하늘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야외 활동 시 미세먼지 상황을 확인하고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어서 기온도 알아보죠. 요즘 한낮에는 꽤 포근한 느낌이 들던데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낮 기온이 상승 곡선을 그릴 전망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오늘 10도 안팎에서 주말 사이 점차 올라서 다음 주 초반쯤에는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면서 예년보다 약 6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하는 봄날씨입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고 아침 저녁은 쌀쌀한 일교차가 큰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어두어가 NJG로 팀 이름을 바꾸고 독자 활동을 선언한 뉴진스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사건 신문이 종료됐습니다. 오늘 멤버들도 직접 법원을 찾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아무래도 저희에 관련된 일이니까 저희가 직접 출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직접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법원이 어두어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다음번에 예정된 공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가능하다면 저희는 계획한 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한 분씩 이렇게 말씀을 좀 재판장님께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좀 어떤 부분을 좀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냥 저의 마음이요.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혹시 민지 씨도 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까 연습생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냥 저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전달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한 말씀만 더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대부분을 4월 2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시작이 되자 한 발 물러난 건데 본격적인 관세는 상호 관세라며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예정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에 적용되는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기한은 4월 2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에 성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elped them out with the problem they were having to do with the tariffs, short-term tariffs.
Did you notice that on people coming in and drugs, and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on both.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펜타닐 미국 유입 감소 결과를 제시했다며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 유예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La reducción de las incautaciones de fentanilo del lado de Estados Unidos en la frontera con México se redujeron en 41.5%.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조치에 나선 건 최근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농산품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It's just a modification short term because I didn't want to hurt the American. It would have hurt the American car companies if I did that.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오는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예정대로 적용할 것이며 대부분 관세는 4월 2일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 those are modified. Those are happening next week, and the big one will be on April 2nd when reciprocal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폭탄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 관세로 우리나라와 함께 다시 한번 관세 위기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이 수입 농산물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국 식탁 물가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미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으로 치솟아 있는 식품 가격이 더 올라서 서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게 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이 시장에는 매일 멕시코에서 수백 킬로그램 농산물이 들어옵니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인데도 이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For example, avocados from $68 to $85, $88, just like that. A case of avocados. 여기서 농산물을 받는 식료품점도 당연히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재료 가격 인상을 그때그때 적용하기 위해 가격 없는 메뉴판을 내건 식당까지 생겼습니다. A great way for consumers to save money is right now they can still buy homegrown squash, onions, potatoes, and those are at a better cost.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급망 혼란과 배송 지연 사태를 겪으면서 농산물 수입을 캐나다와 멕시코 등 가까운 이웃 나라에 의존해 왔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목초지가 말라 육류도 이 두 나라와 호주, 브라질 등에서 많이 수입합니다. Grocery items that there aren't a bunch of alternate sources in other countries we can get groceries from will go up by the full amount of the tariffs. 미국 농무부 집계를 보면 4인 가족 한 달 평균 식료품비는 $993, 우리 돈 143만 원 정도로 4년 전 $675보다 이미 크게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식품 가격 상승은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25% 관세 부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미국 GDP가 4년간 292조 원 감소하고 올해 물가 상승률은 0.43%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 4배라고 주장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백악관을 찾아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접촉할 경우 우리와 사전 협의를 거쳐달라는 요청도 전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한국의 대미 관세를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 직후 미국을 찾은 신원식 안보실장은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오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제로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고 백악관도 이해했다는 겁니다. 한미 FTA를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 관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한미 안보실장은 첫 대면 회담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와 한미동맹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신 실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추진하거나 김정은 위원장과 접촉할 경우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정책 수립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조선산업 협력을 위해선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방위조약으로 일본만 혜택을 본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That we have to protect them, but they don't have to protect us. You know that? That's the way the deal reads. We have to protect Japan, and by the way, they make a fortune with it. 때문에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리 고위 당국자는 이번 백악관 협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어제 경기도 포천시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민가에 잘못 투하하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죠. 공군은 전투기 오폭 사고 대책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사고로 민간인 15명, 군인 1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오늘 군이 밝혔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 싶었는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결과를 속보로 전해 듣고 좀 예.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 오전에 사실 이제 속보 자막 났을 때는 예. 처음에는 이게 북한에서 혹시 뭔가 도발이 있었나 그 생각 먼저 처음에 하게 되지. 근데 그건 아니고 오폭 사고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폭탄 자체가 혹시 잘못됐을 가능성, 이제 그건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이제 전투기의 결함 가능성.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이제 조종사의 뭐 어떤 실수인데 그 실수가 이게 이제 투하하는 순간을 좀 잘못 버튼을 눌렀다거나 이런 실수일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게 네. 아니라 좌표 입력 실수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얘기를 듣고 좀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이죠. 좌표 입력을 할 때 USB를 활용한다면서요? 예, 지상에서 USB에 먼저 이렇게 좌표가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승진과학 훈련장은 늘 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네. 거의 고정값으로 가지고 있는 좌표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 좌표를 일단 지상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 탑승해서 전투기 컴퓨터에 꽂아서 또 입력하면서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공중에서 폭탄 투하하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유관과 함께 또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 적어도 3번 혹은 뭐 4번 정도까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건 또 실탄 그 훈련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고도의 긴장감에서 재차 3차 확인을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이런 실수가 났는지 이건 정말 조금 귀신에 씌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정말 의아한 사고다라는 예, 예.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또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2대에서 이제 네. 오폭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전투기는 좌표를 뭐 실수로 잘못 입력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그러니까 아마 동시에 아마 버튼을 좀 눌렀을 것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보통 1번기가 조금 선임이고 2번기가 이제 후임기라서 1번기가 하는 거와 동시에 아마 버튼 눌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통 이게 지금 그 자유낙하나 MK82 폭탄을 투하할 때는 전투기들이 이렇게 미사일 쏘는 게 아니잖아요. 유도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유낙하하는 그냥 이게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하는데 유도 장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전투기가 최대한 가까이 가서 목표 지점에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가 고도로 날다가 급강하를 합니다. 표적지 가까이 가서 급강하를 하고 원래 실전에서는 이제 그렇게 2발, 4발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쪽을 이제 초토화시킨 다음에 다시 또 바로 2번기가 와서 2번기, 3번기 와서 연속적으로 초토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1번기, 2번기 같이 가면서 이번에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건데 아마 동시에 거의 뭐 1번기가 하니까 2번기도 좀 같이 눌렀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조금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폭탄이 투하될 때 이제 뭐 비행 경로에서 날아가는 비행기들이 경로를 조금 벗어났다 이런 부분이 포착됐다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따져봐야 할 부분이겠죠. 이제 앞으로 조사하면서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또 관제 문제까지 같이 또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관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가, 궤적을 벗어나서 이제 날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빨리 경고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교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등등 이제 좀 다양하게 앞으로 좀 조사가 오래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어떤 식의 지금 이제 진술을 하고 항변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조종사들의 이제 진술과 항변이 또 나름대로 자기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되게 되면은 이 사건 이제 원인 밝히는데 상당한 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군에서는 신속 정확한 정보 교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미 지휘부가 오폭 사실을 30분 정도 몰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 합참의장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현장에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승진과학훈련장이 예정대로 다른 비행기들은 나타나서 이제 폭탄 투하를 하고 훈련을 했는데 이 두 대가 지금 잠시 사라졌던 상황이고 이것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제대로 좀 바로 보고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물론 현장에서는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좀 몇 킬로 뭐 공중에서는 이게 봤을 때 8km가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사실 몇 킬로, 8km 떨어지고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가 있으면은 사실 이게 시나리오대로 바로바로 됐는지 이것 자체로 이게 전술 뭐랄까요 그 점검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사령관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뭔가 좀 참관하는 자리처럼 왔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았으면 이게 빠졌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는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보고가 그래서 조금 누락됐을 수도 있고 이게 좀 의아할 수 있는 점이 우리가 북한 미사일 쏘면 바로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문자도 오고 그렇죠. 뉴스 속보 나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이거는 우리 동해상 서해안의 이지스 레이더가 실시간 포착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알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전투기가 가서 폭탄을 투여하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실시간 보고 있는 거랑 이거는 그냥 오프라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 아마 좀 보고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조금 걸렸을 가능성 그거는 이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이죠. 자유의 방패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네. 실시가 되는데 그 연합훈련에도 좀 이번 사고가 영향을 미칠까요? 한미 연합훈련 10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사전 훈련 격으로 뭐 위기 관리 훈련이 또 있고 이렇게 한미 연합으로 그리고 또 우리 육군 공군 간에 또 해군 간에 또 합동으로 이런 실제 기동 훈련, 야외 기동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지금 이게 접경 지역에서 일부 좀 사고가 좀 난 거예요. 실사격 훈련.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접경 지역에서의 어떤 실사격 훈련 이런 것들은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중단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예정된 훈련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상륙 훈련이라든지 다른 야외 기동 훈련 그리고 또 지휘소 연습들은 예정된 것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 사고 하나 때문에 모든 훈련을 또 다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군 증원군들 와 있고 예정된 인원과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이렇게 그 국민 우려를 조금 방지하는 선에서 잘 관리하면서 나머지 훈련들은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오폭 사고 자칫했으면 훨씬 더 큰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폭탄의 위력, 그 MK82 폭탄 아니겠습니까? 이게 축구장 한 개 면적을 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이라고요. 그게 이제 가장 이게 최적의 조건에서 가장 많은 파괴력을 발휘했을 때가 이제 그 정도입니다. 한 100m 정도까지 이제 뭐 이렇게 파괴력을 미칠 수 있고 네. 그냥 개활지 평야지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장애물이 없는 지도에서는 파편이 한 1.2km까지 날아가는 걸로도 관측이 되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 최적의 조건에서 그런 거고 MK82 폭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30m 정도의 좀 구덩이 그리고 또 한 2.4m 정도 직경 정도의 좀 구덩이를 이제 내는 정도의 파괴력을 좀 보이는 게 보통입니다. 그 이번에도 보면은 그 건물과 숲 나무들 사이에 떨어져서 그 주변으로 건물을 완전 완파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파괴력은 이제 그 정도인 겁니다. 실제 사용이 될 때는. 그렇지만 이제 건물과 교량 그리고 뭐 벙커 입구 같은 거 파괴하고 하면서 전술적으로는 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폭탄인 것이죠. 네.
MK82 폭탄이 실제 90년대 걸프전에서 이라크전까지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본래 용도는 좀 어떤 식입니까? 1960년대부터 이제 본격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됐어요. 그 네. MK 그 마크 80 시리즈 폭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폭탄입니다. MK82 폭탄은 이게 500파운드, 한 227kg 정도 중량이고 그 중에 이제 한 80% 정도까지 이제 화약을 채우니까 한 87kg 정도 화약을 싣는 건데 네. MK83 같은 경우는 1000파운드, 84 같은 경우는 2000파운드까지 무게가 나가는 아주 파괴력이 좀 큽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소형 폭탄이고 전술적으로 좀 가장 많이 쓰는 폭탄계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제 전투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던 거고 이와 같은 실사격 훈련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폭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 군은 MK84 폭탄도 또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MK84 폭탄 2000파운드 정도 되는 큰 폭탄을 안 썼기에 이 그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사망 사고나 건물이 완파되거나 그런 피해는 안 일어났지 만약에 MK84 폭탄을 만약 실전 훈련에 지금 썼다가 사고가 났다 하면 지금보다 더 큰 재앙적인 결과를 맞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폭탄이 잘못 떨어진 위치를 보면 군사 분계선까지 한 30km 떨어진 지점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북한 지역 쪽에 잘못 떨어졌으면 남북 간의 어떤 우발적인 충돌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아까 이제 어제 처음 자막을 보고 혹시 북의 도발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우리들은 충분히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좀 좌표 입력을 조금 더 잘못했다. 혹은 뭐 조종사가 정말 그럴 일은 정말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혹시 육안으로도 확인 제대로 못하고 뭔가 비행기 조종에 방심을 해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으로 만약에 폭탄이 투하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정말 지금 뭐 민간인 피해도 있고 합니다만은 사망자 없고 이 정도로 마무리된 거면은 정말 불행 중 다행,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천에 있는 승진과학화 훈련장이 이제 북한과 거리가 얼마 멀지 않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위치 자체가 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가장 현장과 가까운 거죠. 실제 전쟁이 벌어져서 전투를 대비하고 연습을 할 때는 가장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가장 이제 유사한 지형과 모형들을 갖추어 놓고 실전 같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접경 지역에서 좀 가까이 가서 좀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접경 지역에서 때로는 이제 힘의 과시, 무력 과시가들이 가끔씩 좀 필요할 때들이 좀 있죠. 이런 뭐 다각도로 이게 군사적인 용도로 이 접경지대 위험한 것 같습니다만은 좀 불효불급하게 좀 훈련장으로 이용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접경 지역 주민들은 좀 많이 좀 힘들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 지역의 특성상 좀 어쩔 수 없는 그 관행처럼 이제 누적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일단 이번 사고로 군대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비판과 지적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 지금 현재까지 나온 그 결과가 좌표 입력 실수라고 하는 거의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 기강 문제까지 지금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가. 뭐 문화적이고 관행적인 면들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밖에 있는 민간인들은 모르는 지금 현재 실무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철저한 반성과 앞으로 좀 매뉴얼 그리고 또 계속 반복적인 그 경고와 학습 효과 누적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관련해서 국방부가 오폭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조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이제 공군 대책위 공군 참모차장을 이제 위원장에서 공군 대책을 어제 꾸렸다가 이제 국방부 차원의 이제 대책본부로 확대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오늘부터 이제 현장 감식도 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합동 감식도 하고 이제 현장 감식도 하고 동시에 이제 조종사 조사도 또 하고 그리고 조종사가 이제 그 이륙한 비행장에서의 이제 그 좌표 입력 과정들 하나하나를 다시 되짚어보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이제 현장 조사들이 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그 KF-16과 관련된 이제 각종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군 전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항공 전문가들부터서 또 이제 그 비행기에 혹시 또 결함 가능성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없을 건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이고 면밀한 이제 대책을 국방부 차원에서, 이건 공군 차원에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 사항이라서 국방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지금 들여다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인해서 29명이 이제 부상을 네.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제 주민들이 뭐 집을 잃기도 하고 차량을 잃기도 하고 이제 피해가 좀 많은데요. 앞서서 이제 포천시장이 뭐 나와서 배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거는 국가 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이 이루어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국가 배상법에 따르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지금 국가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제 배상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원래는 법무부에서 본부심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주로 다루게 되는데, 군과 관련된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이제 특별심의회를 꾸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 특별심의회에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들, 이제 이거 지금 인과관계가 너무나도 좀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재산상의 피해, 그리고 또 이제 정신적인 피해, 그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좀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또 뭐 국비 지원이나 아니면 그 지자체 그 포천 군비 등을 좀 동원해서 뭐 긴급 생활 지원이라 등등 다양한 좀 지원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과거에도 이제 뭐 군사훈련 중에 오폭이나 오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죠. 과거에도 좀 피해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좀 훈련탄을 썼어요. 그래서 네. 이게 폭발이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다행히 그것도 이제 또 사람이 맞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큰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같은 건 없이 잘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훈련탄을 썼다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인간인 피해들이 나지는 않았겠죠. 근데 네. 이제 실탄 훈련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좀 난 건데요.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는 뭐 막을 수 있으면 사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벌어진 일이긴 한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재발 방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겁니다.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 어떤 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훈련 문제인데 이게 사실 그 공군의 역할이 그 공대공, 이 전투기들끼리 그 전투, 그리고 또 공대지, 그러니까 폭격하는 것, 그런 기능이 이제 큰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공대공과 공대지에 관련된 비행 전술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좌표 입력 실수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건데, 이게 불행스럽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선례가 지금 생겨버렸습니다. 이 선례에 대해서 이제 기초를 다지는 이제 그 훈련을 좀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교육 과정에서도 앞으로 전투기 조종사들에 대해서 기본의 기본을 다지는 훈련들, 이것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교과서적인 훈련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좌표 입력 실수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은 좌표 입력 같은 경우에는 비행사가 출발하기 전에 입력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지상에서 다 있는데 좌표 같은 경우는 위도경도, 우리는 뭐 위도, 저기는 이제 군사분계선일 때니까 위도가 당연히 38도죠. 네. 38도인데 그 밑에 소수점 한 6자리까지 정밀하게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승진과학 훈련장 같은 경우는 이미 좌표값이 워낙 뭐 새로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방심의 가능성이 있어요. 늘 하던 것이니까. 내가 뭐 1000시간 이상 비행도 했을 거고 수백 번 훈련하던 곳인데, 그래서 방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다시 제차 3차 옆에서 더블 크로스 체크를 좀 해주는 매뉴얼들이 좀 있었는데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것인지 등등을 이번에 들여봐야 될 겁니다. 네, 이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그 자유의 방패 연습을 두고 대가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도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연합훈련이 있는 3월, 8월, 가장 큰 연합훈련이 있는 3월, 8월에도 늘 보던 패턴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회로 해서 북한도 자신들의 이제 그 군사력 증강 스케줄에 따라서 미사일 시험 발사나 그리고 또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같은 것도 이제 봄철이 되면은 뭐 수온도 괜찮고 파도도 괜찮고 하면은 해볼 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 전력 강화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한번 시험해 보는 등등의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이번 기회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도 명분 삼아서 자기들의 또 군사력 증강 시험을 해보는 그런 무대로 삼을 가능성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3월 달에 충분히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어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오폭 사고에 수십 가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집 밖으로 내몰린 주민들은 빠른 복구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사고로 전기 공급이 끊긴 마을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집과 성당, 도로의 모습은 그너머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발 누일 곳 하나 남아있지 않다는 주민들. 한 칸이라도 있어야 자는데 방마다 다 유리가 다 나갔다고요. 집이 바로 사고 난데 가까워갖고. 유리 파편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유리창이고 뭐고 지금 집이 못 들어가요. 왜냐면 신발 신고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발 다칠까 봐. 사고 당일 밤을 기준으로 33가구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15가구는 시가 마련한 인근 리조트에서 머물렀고 나머지는 모텔과 친척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유, 하루라도 빨리 해줬으면 좋지, 우리는. 근데 그게 뭐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 아유, 빨리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 경기도와 포천시는 현장 진입이 허용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긴급복지법에 따라 긴급생활안정비를 지급하고 국가 차원의 치료비 지원이 이행되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국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두 번째 무인 달 탐사선이 달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첫 번째 탐사선과 마찬가지로 똑바로 서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발사된 민간 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무인 달 탐사선 아테나.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를 날아간 끝에 인류가 여태껏 도달한 적 없는 달 남극 분화구 인근 고원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물이나 가스, 광물 자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목표입니다. I'm showing that we are sensing lunar acceleration. So we're on the surface. Let's evaluate. 그러나 곧 문제가 감지됐습니다. 한동안 데이터 전송이 끊기며 지상 관제팀이 아테나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아테나가 똑바로 서지 못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We don't believe we're in the correct attitude on the surface of the moon yet again. I don't have all the data yet to say exactly what the attitude of the vehicle is. We're collecting photos now and downlinking those. 이 회사는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아테나와 같은 기종의 탐사선 오디세우스를 쏘아 올렸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달 표면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다리 하나가 부러지며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계획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겁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달 탐사선을 직접 개발하는 대신 민간 업체 여러 곳과 계약을 맺고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의 일환인데 지난달엔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 탐사선 블루 고스트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8차 지구궤도 시험 비행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국 중부 시간 6일 오후 5시 30분 텍사스주에 있는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후 약 3분 만에 스타쉽 1단 로켓 부스터와 2단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됐고 1단 부스터는 예정대로 발사대로 돌아와 메카질라로 불리는 지상 발사탑에 공중 젓가락팔 장비에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2단 우주선은 궤도 비행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양한 전력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김동철 사장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리드K ADMS 전국 구축 완료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ADMS는 한전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연계 증가로 복잡해지는 배전 계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부터 약 3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2030년 월드컵 참가국 수를 64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피파가 2030년 월드컵 참가국 수를 64개로 늘리는 계획을 고려 중이며 이는 월드컵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회성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낮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날도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남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은 온화한데 초미세먼지가 말썽이라고요. 네, 현재 서울은 예년 이맘때 수준의 초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의 불청객 초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하늘이 희뿌연 장막에 갇힌 듯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9 마이크로그램으로 이 정도면 평소보다 2~3배가량 짙은 수준입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 분들은 외출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양만 늘겠습니다. 다만 어제 유입된 스모그가 대기 정체로 인해 축적되면서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0도, 대전과 광주 12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늦은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은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YTN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